자, 3월이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되죠? 네.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은 3, 4월 강의 같은 경우는 전제가 붙어요. 그래서 1, 2월 강의를 한번 들었다라는 전제 혹은 내가 1, 2월 강의를 안 들었어도 그래도 교육학 공부를 좀 해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강의를 일단 계획은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피디하게 조금 1, 2월 강의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공부해야 되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문 작성법을 강의 보기 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 4월 그 형성평가에서는 4회랑 8회가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좀 써보는 연습을 좀 일찍부터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문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설명하고 그리고 뒤에 모범 답안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아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이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좀 보고 적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3, 4월의 목표는 내용 인출입니다. 1, 2월의 목표는 이해였었죠. 그래서 1, 2월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꺼내야 돼요. 뭐 손으로 풀든 입으로 풀든 이제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출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재 내용을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내 용어로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는 교재 그대로 쓸 수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글로 이제 풀어 설명을 하려면 뭐가 되어 있었냐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내 글로도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7, 8월, 9, 10월 이렇게 문제풀이 모의고사 그 시험 풀다 보면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첨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항상 20점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19점 아니면 항상 20점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잘하시는구나. 뭐 인강이든 직강이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재 내용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들이, 개념들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잘 쓰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한데 교재 내용을 그대로 보고 쓰는 것 같은데 혹은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그대로 외웠는데 그게 단어가 한두 개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냥 쫙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연습할 때 문장이나 단락 수준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습 문제 보면은 앞 페이지에는 표에 빈칸 채우는 문제가 되어 있고 뒷페이지는 문장 쓰기라고 해서 매 시간마다 3문항에서 5문항 정도 문장 쓰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풀 때 대부분 선생님들 귀찮으니까 개요만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만 간단하게 쓰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문장 혹은 단락 수준으로 이제 뭐뭐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 갖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키워드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키워드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출제자가 알고 싶어하는 게 뭔가 묻고 싶어하는 게 뭔가 요거를 파악하려면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살 붙이고 뒤에 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론하고 내용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1, 2월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아. 근데 그게 누구 이론이에요?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론이었지? 요약자의 활용. 그럼 누구의 이론이에요? 요약자의 활용 라이겔로스예요. 근데 이렇게 요약자의 활용, 종합자의 활용 다 아는데 누구 이론이지? 그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연습하는 연습, 자꾸 익숙해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공부를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강의 시간에도 우리 항상 마인드맵 보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일찍 왔어. 그러면은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재 앞에 개요 있죠.
목차 있죠. 그거 보면서 아, 요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보고 공부를 하고 마무리할 때도 아, 내가 이런 내용 봤구나 라는 거 보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공부하고 하고 있는 이론이 뭔지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이론별로 주요 꼭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에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간에에서 뭘 알아야 하지? 라고 했을 때 5가지 학습 영역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되지? 9가지 수업 사태. 그 다음에 수업의 조건. 그리고 요거랑 관련 지어서 지적 기능의 위계. 요런 거 알아야 되는구나. 요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오스벨은 뭐 알아야 되지? 유의미학습의 조건. 그 다음 뭐 있죠? 선행 조직자, 포섭, 이런 거 알아야 되는구나. 요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1년 내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는 내용은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고 모르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범위가 줄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아는 내용 반갑거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생겨요. 근데 모르는 내용은 좌절스럽고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는 내용하고 모르는 내용을 명확하게 눈으로 딱 드러나게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서브노트가 있다. 그러면 서브노트에다가 잘 모르겠는 내용을 체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1, 2월에 나갔었던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교재 그 전체 개요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는 내용 혹은 모르는 내용을 체크하면서 지워나간다던가 아니면 교재에다 표시를 해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뭘 모르고 아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모르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점점 범위를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계속 머리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 기본 이론과 3, 4월 심화 이론의 차이. 별 차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교재 가지고 한 번 더 돌리는 거니까 대부분 내용이 겹치는데 약간의 차이라면 이제 기본 이론 내용 플러스 프린트에 이제 추가 내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 이론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진도는 조금 이제 빠르게 나갈 계획이에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2월에는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이래서 이런 이론 설명했고요. 이래서 그렇고요. 다 설명했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이제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료들이 그래서 많이 겹치는데 요점 정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일해요. 1, 2월에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1, 2월 강의 자료로 다시 보셔도 되는데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 문제랑 형성평가. 복습 문제는 매시간 과제죠. 그래서 오늘도 나갔죠. 그거 이제 푸시면 됩니다. 언제 푸는 게 제일 좋냐면 수업 끝나고 바로 에빙하우스에 망각곡선에 따르면 수업이 끝난 다음부터 학습이 끝난 다음부터 급속도로 망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업 끝나고 바로 그게 안 되면 그날 안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답안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조금 바뀌었어요. 1, 2월에는 형성평가가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형성평가로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이번 주에 본 내용. 그래서 우리 똑같이 방문각 홈페이지 첨삭 게시판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직강은 5시, 인강은 금요일 5시 마감이거든요. 그 사이에 풀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채점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4회 8회 형성평가는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되고 제출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첨삭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에 문의해 주시거나 방문각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카페 가입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가입하세요. 가입하시면
다른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 그거 있어요. 막간 홍보를 하면 5분 교육학이라고 이제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제 하나씩 주제별로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왜 올렸냐면 요새는 어플로도 다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플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냥 쭉쭉 올리면서 하나씩 내가 관심 있는 내용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제 중요한 내용, 이런 내용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시간 될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문 작성법을 좀 볼게요. 사실 논술문 작성법은 이제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논술문 좀 쉽게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 작성하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글까지 잘 쓰려고 노력하면서 쓰려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논술문 작성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논술문의 구성,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안 맞춰서 쓰면 감점이에요. 무조건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있어야 되고 본론이 있어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 한 단락, 그 다음에 본론 4단락, 결론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총 6단락 쓰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단락이 뭐예요? 단락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단락 어떻게 구분해요? 들여쓰고 쭉 쓰다가 줄을 여기서 끝나도 바꿔가지고 다시 들였으면 다음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항 안에서는 내가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아도 줄을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냥 이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서론에서는 뭘 쓰냐면 서론은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주제가 주어지잖아요, 우리 문제. 그럼 내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술문을 작성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예고죠. 나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문두에서 주어지죠. 그럼 그거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한 답안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이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4개의 문항이 되어 있잖아요. 뭐 4점, 3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단락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많이들 놓치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를 많이 놓치죠. 요거를 꼭 쓰셔야 돼요. 주제와의 연계 문장. 그러니까 4개의 단락을 쓸 때 앞에 혹은 뒤에. 그러니까 아무 데나 쓰셔도 돼요. 2개 다 써도 되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문장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혹은 끝날 때 요때 내가 이 주제를 잊지 않고 쓰고 있어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한 논술문을 쓰고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제의 일부를 이제 내가 작성한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한 문장 정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썼어요. 그럼 결론은 마무리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붙여주냐면 재연을 붙여줍니다.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누가? 주로 교사가. 우리는 교원 임용시험이니까 교사들이 이런 노력과 관심을 더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배점이 20점이잖아요. 그래서 문항이 20점, 전체 점수가 20점인데 우리가 실제로 따야 되는 점수는 몇 점이다? 15점밖에 안 돼요. 5점은 그냥 주는 거예요. 실수만 안 하면. 그래서 여기서 점수 깎이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건 그냥 주는 점수인데. 그럼 이거 먼저 볼까요? 그럼 5점이 어디서 붙느냐? 논술의 내용과 주제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논리적 형식 뭐예요? 서론, 본론, 결론 맞춰서 썼는가. 이거 맞춰서 안 쓰면 감점. 그 다음에 주제와 연계. 특히 본론에서 많이 놓치죠. 본론 단락에서 내가 지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챙겨서 써야 감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적절성. 요거는 뭐 맞춤법, 띄어쓰기.
요런 거죠. 근데 막 맞춤법 맞아죠. 근데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막 하나하나 막 아주 세세하게 검열하지는 않아요. 근데 막 문제 하나도 안 맞게 막 얼토당토 않게 막 띄어쓰기 하면 감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어체를 쓴다던가 은어, 비수어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되겠죠. 첨삭할 때 되게 많이 맞춤법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러예요. 일부러.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부 러가 맞아요. 네. 근데 일부로 이렇게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15점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20점 중에서 내가 8점 받았다. 9점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쓴 답은 몇 개예요? 실제로 내가 받은 점수는 3점밖에 안 되는 거야. 4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8점이란 점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8점, 9점 받았다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내가 12점 받았다라고 해도 실제로 내가 쓴 건 7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무게감 있게 느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논술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냐? 서론 결론 작성할 때 주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틀이 정해져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논하겠다. 혹은 지금까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냥 이렇게 정해진 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요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주제와 연계성 포함하는 문장 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단락 안에서는 줄바꿈 하지 말 것. 요거 중요합니다. 조금 남았는데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그냥 줄 바꿨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먼저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에서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되는 걸음체 2가지를 쓰시오. 그럼 뭐야? 철학이랑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면 철학과 심리학이다. 요걸 먼저 쓰고 그 부연 설명을 뒤에다 쓰는 게 맞지. 이러해서 저러해서 이러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이다. 요렇게 쓰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뒤도 안 맞아. 문장도. 그래서 쓰다 보면은 뭘 쓴 거지? 답이 어디 있는 거지? 그렇게 채점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딱 드러나게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타 사항입니다. 일단 쓸 때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장에서 쓸 때 연필 쓰면 안 되죠? 펜으로 써야 됩니다.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중간에 펜 바꿔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웬만하면 많이 남아있는 펜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펜이 그래도 여분으로 가져가긴 하잖아요. 근데 쓰다가 펜이 다 닳았어. 중간에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굵기가 달라지잖아요. 다른 펜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펜으로 써야 돼. 일반적으로 그냥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할 때 펜이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부정행위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답안을 추가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펜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매년 시험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펜이 바뀌었는데 그럼 저 부정 처리되나요? 빵점 처리되나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요구한 대로 맞춰서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쓰면 안 되고 잘못 쓴 부분은 그냥 2줄 긋고 쓰시면 됩니다. 2줄 긋고 위에다 써도 되고요. 옆에다 써도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논술만 쓸 때 어떻게 많이 실수하시냐면 연습할 때 요거 틀렸다. 그리고 혹은 빼먹었다 하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선 벗어난 부분은 기본적으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 썼는데 마지막에 한 줄이 모자라. 근데 한 장을 더 받을까? 애매해. 그럴 때는 더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애매하다 그럴 때는 요거 반 나눠가지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줄 그어서 가운데 줄 쭉 그어가지고 2줄처럼 나눠서 써도 상관없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하고 본론 쓰는 게 참 어렵잖아요.
서론하고 본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 원래 서론을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서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주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해서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유를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그냥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현재 흐름하고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쓰시라고 가져왔어요. 만능 틀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요거 둘 중에 그냥 하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학교 교육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향해야 한다. 혹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거 둘 중에서 아무거나 쓰고, 뒤에는 뭘 하냐면 그러면 주어진 주제랑 얘랑 어떻게 이렇게 관련이 되지? 해서 묶어가지고 추가 문장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런 질문 올라오거든요. 주제가 매번 바뀌는데 얘네 둘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다 돼요. 그러니까 요게 쓰고, 요 문장을 쓰고, 이제 뒤에 주제를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뒤에 하나 더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볼까요? 요걸 먼저 볼까요? 2024학년도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뒷부분에 모범 답안이 2025학년도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어요. 똑같죠? 학교 교육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향해야 한다. 근데 주제가 뭐냐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에요. 그러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주제가 이걸 위해서 되게 중요해. 그런 식으로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본글에서는 주제에 대해서 요거 문제 그대로 나와 있죠? 교육과정,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형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요거는 교육적 변화랑 관련된 거잖아요. 이래야 된다. 라고 쓴 겁니다. 근데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2025학년도 주제는 뭐였었냐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교사였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뒤에 뭐 쓰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론은 시작은 그냥 이걸로 고정시키면 돼요.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거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런 주제가 지켜질 때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갖춰져야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써주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재현 써줘야 된다 그랬죠. 교사들이 그걸로 써주시면 돼요. 보통 마무리 재현은 교사들이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썼는가 볼게요. 지금까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위원을 살펴봤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우리 교육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따라서 그리고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요거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모범 답안 2025학년도 기출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주제가 요거였었어요.
그럼 똑같죠. 서론.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썼죠. 교육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 속에서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따라서 본 글에서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4단락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 단락, 요게 한 단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문장에다가 저는 주제와의 연계의 문장을 썼어요. 주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썼냐면 교육과정 측면에서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 요렇게 조금 일부 가져왔고, 두 번째 볼게요. 교육의 기본은 요렇게 일부 가져왔어요. 요렇게 하나씩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래서 주제에서 이렇게 일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내가 작성할 답안이랑 연결지어서 시작 문장을 도입 문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답은 명확할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채점자 입장에서 계속 많은 답안을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채점자 물론 여러 명 놓고 검수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최대한 감점받을 여지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답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읽는 사람도 편하고 쓰는 사람도 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냐면 나 이제부터 이거 쓸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경력교사가 언급한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써라. 그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교육 철학은 나 이제부터 이거 쓸 거야 좀 봐줘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서 그리고 학습 심리학은 그러면 저 다음 답안 씁니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자, 두 번째도 하나 더 볼게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슨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을 각각 한 가지 써라.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슨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그대로 썼죠. 문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요것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멋지게, 더 그럴듯하게 글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이 글 잘 쓰는 사람 뽑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냥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문제의 특성과 역할 하나 물어보는 게 2점이고요. 모델링 이외의 교사의 지원활동 2가지가 2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조나센의 이론을 바탕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쓰다 보면 어떨 때는 4점 안에서 이런 식으로요. 경력교사가 언급한 중거참조평가 중거설정 방법 1가지, 교육평가의 기본과정 3가지,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같은 단락 줄 바꾸지 말라면 어떻게 연결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쓰면 되냐면 한 편을 쓰시면 됩니다. 한 편! 그리고 바꿔서 내용을 전화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개 물어봤다. 그러면 첫째, 둘째 요렇게 쓰시는 게 제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딱딱 떨어지게 서술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론도 보면 똑같죠? 아예 요거는 그냥 틀을 그대로 고정시키세요. 지금까지 뭐뭐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교육이 갖는 기본적인 역할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주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주고 있죠.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똑같네요. 교사의 노력과 자세. 교사가 노력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 좀 보시고 모범 답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다 보면 아 이거 패턴이 있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일부러 패턴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 길이 멀죠? 교육 심리 보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1시까지잖아요. 우리 9시부터 1시까지인데 거의 항상 오버를 하기 때문에 좀 오버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마음에 여지를 두고 1시에 내가 바로 나가야 돼요. 이런 상황들은 약속을 너무 이렇게 바로 타이트하게 잡거나 그러진 마세요. 자, 그럼 교육 심리 보겠습니다. 학습자의 지적 특성, 그리고 학습자의 발달, 그리고 학습 이론,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자의 지적 특성, 사고랑 관련된 거죠. 지적 특성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능, 창의성, 그리고 인지 양식 혹은 학습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발달에서는 인지 발달 이론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은 크게 피아제와 비고츠키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 정의 넘어가고요. 지능 검사. 지능 검사는 개별 검사랑 집단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 개별 검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최초의 지능 검사는 비내 시몬 검사. 그래서 최초의 지능 검사로 이제 언어성 검사인데 이거 왜 했냐면 이제 학습을 못 따라올 수 있는 애들, 못 따라올 만한 애들, 이 아이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뒤에 보면 지능 지수랑 연결지어서 또 볼 텐데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이라는 교수가 이 비내 검사를 미국에 맞게 수정하죠. 그게 스탠포드 비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웩슬러 검사죠. 그래서 웩슬러 검사는 상대적인 위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년배들 중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볼 수가 있다. 옆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책에 따라서는 가끔 뭐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 검사에 맞춰서 각각 이제 지능 지수가 달라지죠. 비내 시몬 검사에서 제시한 지능 지수는 정신 연령입니다. 정신 연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정신 연령 맞아요. 똑같죠? 우리가 쟤는 정신 연령이 7살이야, 8살이야 뭐 이렇게 친구 놀릴 때 쓴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저 아이는 얘는 나이가 많지만 평균적으로 7살 정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정신 연령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7살인데 7살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아동하고 10살인데 막 12살인데 7살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아동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동일한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이제 단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터먼이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수정한 게 비율 지능 지수죠. 그래서 비내 시몬 검사의 정신 연령이 어디로 가냐면 분모로 가고 생활 연령이 분자로 들어가죠. 그럼 요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실제 나이 플러스 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정신 연령은 일정 수준이 지나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정신연령이 50세, 정신연령 100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정신연령은 청소년기를 지나면 막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맥시멈이 뭐 18세, 20세다. 근데 생활연령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102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IQ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율지능 지수는 아동들의 지능 지수를 표시할 때만 쓸 수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편차 지능 지수죠. 편차 지능 지수라는 거는 우리 1월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평가 마지막에 있는 표준 편차, 표준 점수 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점수 기억나시죠? 그거 얘기하면서 IQ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요 표준 점수, 지점수, 갑자기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점수를 구하면 뭐가 좋다? 상대적인 위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내가 지점수 1만큼 떨어져 있는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는가, 상대적 위치를 볼 수 있잖아요. 편차지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년배의 점수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평균이 몇이다? 100. 표준 편차가 몇이다? 15.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우리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가 15인데 IQ가 130이다. 그러면 평균이 100이니까 플러스 지점수는 플러스 2다. 뭐 이런 거 계산했었잖아요. 상대적인 위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일종이에요. 평균이 100, 표준 편차 15, 16이라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15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평균에서 여기가 100이죠?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1만큼, 지점수 1만큼이요? 그러면 어때요? 아, 나 115. 나 평균보다 조금 잘하는구나. 지점수 2예요. 130. 나 되게 똑똑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IQ 검사하거나 그럴 때 IQ가 100이야 이러면은 나 모자란가 봐. 나 공부 못해. 그러지만 평균이에요. 그래서 IQ가 두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너 뭐 친구들이 막 쟨 돌고래인가 봐. 막 쟤 유인원인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은 항상 100에 맞춰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능 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화 차이와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문화 공정 검사, 문화 공평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검사가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문화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검사가 있다는 말이구나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뭐 유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지능 검사에 있는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인종이라든가 특정 계층에게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인종이나 계급에게 더 불리한 문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문화 공정 검사예요. 그럼 문화적인 영향을 배제하자. 대표적인 게 쏨파하고 KABC입니다. 아동용 가업부만 지능 검사. 이렇게. 그래서 쏨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부분을 고려했냐면 의료적 요소, 사회적 요소, 그리고 뭐 문화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 그리고 이제 웩슬러 검사에서 얘기하는 그 지능 측정할 때 쓰는 것들도 포함돼요. 요것도 포함되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아동의 의료적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교우관계라던가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배경 같은 부분들을 골고루 다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 서로 다를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ABC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척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능력까지 언어를 잘 읽지 못해서 다른 능력까지 낮게 측정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공정한 검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지수 해석시 유의사항.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교사가 돼가지고 학부모 상담을 한다거나 할 때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80이 나왔지 뭐예요? 얘는 공부는 안 되려나 봐요. 바보인가요? 어떡하죠?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사가 먼저 이제 지능지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좀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지능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능검사 살면서 여러 번 했다라고 했을 때 지능지수가 항상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130 나왔는데 어떨 때는 110 나왔어. 막 편차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신뢰도가 막 아주 높은 검사는, 신뢰도가 완벽한 검사는 없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지능검사할 때 이제 그런 학생의 그날 컨디션이라던가 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1, 2월에 배웠을 때 학습 동기 이론 공부했을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관점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있고 지능이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었죠. 우리 뒤에 볼 카탈과 호은의 그 지능 종류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지능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능 가지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점이 있죠. 지능검사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지능검사에서 측정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어떤 거?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만 측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는 똑똑하네. 얘는 멍청하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거. 그런 내용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능지수와 학업 성적의 관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죠? 상관이 꽤 높죠. 여기서는 0.4에서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0.5 정도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반은 머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사인데, 선생님인데 IQ랑 학업 성적과의 상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50%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만 되고 머리 나쁜 애는 안 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굉장히 높은 상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 학업 성취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가 머리가 되게 좋고 IQ가 높은데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능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린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지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IQ 검사 평균 성적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의견이 분분하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그래? 아니면 뭐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IQ 지수가 계속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편차지능 지수에서 뭐라고 했어요? 평균은 100이라면서요. 100에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 이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능을 뭘로 볼 것인가? 지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피어만은 뭐예요? 스피어만의 양요인설 일반 요인 이론 같은 경우는 지능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2개. 그래서 일반 요인하고 특수 요인, 제네럴, 스페시픽. 그래서 일반 요인, 특수 요인, G요인, S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봤다? 양요인설이니까 양 2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요인 이론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뭘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얘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G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G요인은 뭐기 때문에 다양한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폭이 넓어요. 근데 특수 요인은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만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두루두루 쓰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서는 뭐 지효인으로 언어수, 정신속도, 주의, 상상 이렇게 5가지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악적인 재능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든 악기를 잘 다루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음악적인 재능들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박자도 잘 맞춰야 될 것이고 음도 잘 구분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두루두루 어떤 음악 분야를 하든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효인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막 비브라토 사람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바이브레이션을 뭐 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악기를 다루는 뭐 스킬이 되게 뛰어나다거나 그런 것들은 특정 악기를 다룰 때 아니면 특정 성악을 할 때 요럴 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S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G요인과 S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스피어맨의 양요인설입니다. 그 다음에 손다이크의 다요인설은 뭐겠어요? 몇 개? 여러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썰스톤의 군집요인설은 이제 7개 기본 정신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PMA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정신 능력.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죠. 카텔과 혼이 지능의 유형을 2가지로 나눴죠. 근데 이제 유전의 영향이냐 경험의 영향이냐 요게 따라서 2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적 지능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떤 것이 유전이고 어떤 것이 경험인가 이것만 헷갈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뭐가 유전이냐? 유동적 지능이 유전입니다. 생물학적 타고난 거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게 이제 기계적인 암기, 뭐 지각 속도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암기력이라던가 지각 속도라던가 이런 거를 딱 떠올리면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유동적 지능은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렸을 때는 암기력 장난 아니잖아요. 그냥 뭐 1년 뒤에 뭐 잃어버렸던 것도 애들 저기 있어 막 알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력, 기억력 엄청 좋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가물가물해져.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무슨 시험을 볼 일이 있었는데 시험을 보러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막 대학생 막 20살 막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 친구들은 한 번만 보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난 10번 써보고 왔는데 10번 써보고 왔는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거 저 시간이 없어서 한두 번 보고 왔어요. 근데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좌절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감소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죠. 타고난 거니까. 지각속도 뭐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교통사고 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 항상 의문이었었거든요.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뭐 주인공이 길 건너다가 저쪽에서 트럭이 막 달려와. 그러면 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시간에 피하지. 그냥 뛰면 되지. 왜 멈춰서 이러고 있어. 정말 이상하네. 바본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길 건너다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파란불을 건너고 있었는데 차가 그걸 못 보고 막 달려오다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똑같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달려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지각 속도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왜? 유동적 지능 때문입니다. 갑자기 얘기하면 슬퍼지네. 자, 반면에 결정적 지능은 뭐냐면 환경, 경험, 문화적 영향에 의한 지능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증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적합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그럼 이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상식, 문제 해결력, 뭐 이해력 이런 것들.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해력 같은 것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할 때 가끔 가다가 되게 그 늦게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자식 다 키우고 이제 아직까지 교사의 꿈이 미련으로 남아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렇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가끔 시작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제 특징을 딱 보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제 어린 선생님들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 대학 다니는 선생님들은 암기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생각해서 써야 되는 문제는 초반에 되게 많이 틀려요. 근데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암기력이 엄청 많이 부족한 대신에 그런 문제 풀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생각해서 문제를 써야 되는 문제에 되게 강한 거예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결정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려. 왜냐하면 결정적 지능을 자꾸 우리 결정을 나도 모르게 디사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정된 거.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거. 유전의 영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크리스탈라이즈예요. 결정. 못 떠올리라고 말씀드리면 소금 결정. 그래서 결정적 지능을 떠올릴 때는 소금 결정을 떠올리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소금 결정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형태를 갖추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길포드의 3차원 지능 구조설은 3차원이잖아요. 지능을 3차원 입방체로 표현했죠. 이걸로. 정육면체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했어요. 지능의 세 가지 차원. 내용, 조작, 산출. 요렇게. 그래서 내용 그 측면에 5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작 측면에 6가지, 산출 차원에 6가지 해서 5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지능의 요소를 몇 가지로 봤다? 180가지로 봤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5 곱하기 6 곱하기 6.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여기서 이미 하나는 뽑을 수 있어. 길포드의 3차원 지능구조설의 단점을 한 가지 쓰시오. 뭐 쓸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막 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래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세 가지 차원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용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의 형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뭔데, 정보의 내용, 정보의 형태. 정보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청각적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적이요. 그 다음에 뭐 문자 기호예요. 막 이렇게 뭐 X, Y 막 이런 걸로 수학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거죠. 의미론적인 거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의 형태예요. 라는 게 내용이고 조작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는데 라는 거죠. 사고, 과정을 얘기합니다. 평가, 우리 평가하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시각적 정보를 판단했는가? 수렴, 모으는 거죠. 막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았는가? 아니면 발산, 다양한 사고를 창의성, 막 다양한 사고로 뻗어나갔는가? 아니면 기억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붙들고 있었는가? 기억을 저장했는가? 아니면 사고를 했는가? 그래서 뭘 했는데 이게 조작이에요. 산출은 뭐냐면 그래서 나온 게 뭔데 이게 산출이죠. 나온 게 하나의 단위야? 하나의 유목이야? 관계야? 체계야? 변환이야? 함축이야? 그래서 나온 게 뭐? 이게 산출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조합을 했더니 180개의 유형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넓혀줬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종래의 지능검사는 기억력과 같은 조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확산적 사고방식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조작 차원에서 뭐 있었어요? 수렴적 사고도 있었지만 확산적 사고가 있었죠. 그럼 확산적 사고라는 거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고 뻗어나가는 거. 창의성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턴버그의 그 지능, 3원 지능 이론에서
그 창의적 지능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창의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의성 공부할 때 길포드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 길포드가 이 길포드잖아요. 길포드가 뭐라 그랬었어요?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 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민감성 이거 얘기하잖아요. 요거랑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는 뭐예요? 너무 많아.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180개나 되다 보니까 그 관계들을 좀 살펴봤는데 서로 다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성질이 다 달라야 되는데 서로 성질이 완전 다르기보다는 조금씩 다 관련이 있더라. 유사한 것들도 있고 하더라라는 게 단점, 비판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중요하고 간단해요. 자, 가드너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에게는 비교적 독립적인 9개의 지능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능의 개수를 9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얘네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관련이 없어. 9개가 독립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9개가 독립적이라는 거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가 높아도 하나가 낮을 수 있고 하나가 낮아도 다른 건 또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중요한 거죠. 왜? 교육적이에요. 예전에 한참 강조했었던 단 한 명의 아이도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거기에 딱 맞는 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언어 능력이 되게 떨어져. 그래도 수학 논리적 지능은 높을 수 있어. 수학 논리 수학 지능은 낮아도 공간 지능은 높을 수 있어. 모든 학생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의 종류를 이렇게 9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요 앞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언어 지능 뭐랑 관련된 거예요? 언어. 그죠? 그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글을 잘 쓴다던가 말을 잘한다던가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논리 수학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잘하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겠죠. 수학자, 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논리 수학 지능이 높겠죠. 공간 지능은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사람.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제 복잡한 건물에 들어가도 잘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공간 지능이 남들보다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복잡한 공간에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못 나가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갖는 직업은 뭐 조각가라던가 항해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신체 운동 지능, 운동선수. 그다음에 음악 지능, 절대음감 뭐 이런 사람들이 음악 지능 높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좀 새로운 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의 범주에 넣지 않았던 것들이 지능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서 요게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요게 기출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인 간 지능하고 개인 내 지능이에요. 대인 간 지능은 뭐랑 관련된 거예요? 대인 관계란다. 대인 관계랑 관련된 지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거. 그럼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잘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 기질, 동기,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지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치료사, 종교 지도자, 정치가 등이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내 지능 혹은 개인 내적 지능은 뭐예요? 뭘 잘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가? 그리고 그걸 잘 다스리는 거.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파악 못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내가 화가 나는지 우울한지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게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죠. 나 화났다고 막 나 지금 화났어! 막 이래가지고 막 가게 가가지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사람들 막 쫓아가면서 막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연관찰 지능입니다. 자연관찰 지능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종들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강영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연관찰 지능이 높다라고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존지능은 실존과 관련된 거예요. 나의 존재.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주로 철학, 종교하고 관련된 지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능이다 라고 간주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제 실존 지능 빼고 8가지로 지능을 구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획기적인 탈 IQ 지능 이론이다. 기존의 지능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었던 것들 포함해서 지능의 다양성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교육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9가지 지능이 모두 뛰어난 학생은 잘 없다. 그럼 뭐예요? 누구나 뛰어난 게 한 가지 이상 있으니까 뛰어난 거는 발달시키고 약한 것들은 보완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죠. 모든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존재하기 힘들다. 그래서 개별학습과 재능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개별학습. 왜 개별학습이랑 연결돼요? 학생마다 뛰어난 지능이 다르다면서요. 그럼 그거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능교육. 왜 재능교육이에요? 뛰어난 재능. 어렸을 때부터 파악해서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업에서의 적용을 보면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모든 학생은 최소한 하나의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 이 지능을 이용해서 가르치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교육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이 뛰어난 지능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교육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프린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